투자자들은 네. 이미 입주 물량 다 따지고 네. 전세가를 높이면서 입주 물량 괜찮은 곳들 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깡통 전세 얘기는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깡통 전세 사실 요즘 전세가 워낙 좀 그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특히 이제 좀 저가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뭐 중저가에서 이제 빌라 살고 하시면서 뭐 네. 신축 빌라 살다가 막 전세 사기 당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네네. 요거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시는 건지.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 문제 좀 약간 사기치는 분들도 생기고, 전세 들어가는 잔금 치르는 날 명의 바꾸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행동들이잖아요. 네. 기술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챙겨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어떤 특정 빌라라든지 서울 신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지역들 보면은 뭐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 목포시, 서산시 이렇게 나오면서 전세가율 80% 초과되니까 이게 하락의 징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 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가 올라서 네. 이제 폭발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살 필요는 있지만 매수하고 싶진 않으니까 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는 높아져서 네. 붙은 게 아니냐. 네. 두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해석이 좀 네.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는 되는데 네.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데 뭐 집은 전세는 안 떨어지고 전세는 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른다.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70% 이상들이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딱 가지고 또 깡통 전세와 관련된 요즘에 심각한 기사들과 엮어서 왠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글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데에서 투자자들은 네. 이미 입주 물량 다 따지고 네. 전세가를 높이면서 입주 물량 괜찮은 곳들 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완전 초보자분이라면은 이 기사에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좀 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할 것들을 그 좀 배제할 수 있는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걸 찾아서 그런 곳 예를 들어 광양, 포항, 당진, 뭐 목포 이렇게 나왔지만 이 중에서 그런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투자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되게 적어서 전세가 이렇게 붙는 데가 있잖아요. 전세가 네네. 모자라서 막 붙는 데가 있고, 네. 반대로 막 입주 물량이 막 많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매매가가 막 떨어지니까 네.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라. 네네. 그 지방 소도시 중에는요, 이 전세가율이 110%인 데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매매는 7천인데 막 네. 전세는 막 8천 돼 있고 막 네네네. 그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의미니까 이걸 무조건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네. 이 깡통 전세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데서는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저는 일어나기가 아파트 기준으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깡통 전세가 비상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네. 과도한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네. 그 수요가 많고 네. 그게 매매 수요든 전세 수요든 워낙 많은 상태고 네. 거기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나쁜 놈들이 네. 그것들을 갖다 장난질을 치는 게 문제인 거지 깡통 전세 상황이 지금 이제 비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자체가 서울이 뭐 한 50% 60% 막 요 정도 왔다 갔다 뭐 수도권도 뭐 60% 70% 조금 안 되는 정도기 때문에 네. 집값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락하는 뭐 금융위기 정도 같은 게 오지 않고서는 네. 깡통 전세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만 그렇죠. 그런 건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네. 대규모 입주가 막 들어올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좀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집주인이 뭐 굉장히 많은 거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전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물량 쏟아지니까 전세를 낮춰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선택해서 본인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깡통 전세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아, 근데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깡통 전세라는 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은 거 이렇게 네. 전세금을 아예 못 돌려주는 수준의 네. 물건이고 그 웬만한 수도권이나 아파트는 그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약간 빠지는 정도지 네. 아예 매매랑 역전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문제는 이거죠. 네, 약간 네, 이거 사기성이 낀 작정하고 치는 전세 사기. 네. 요 부분들에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요게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대학생 뭐 아니면 지방에서 엄마 손잡고 온 아무것도 모르는 23살, 24살 막 또 약간 여대생 막 여자 그 사회 초년생 잘 모르는 네. 그런 분들 노리고 하는 거라서 사실 피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네. 요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강서, 양천, 금천 뭐 여기는 뭐 몇십 년째 계속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여기 원래부터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여기 강서, 양천, 금천이라고 그랬지만 화곡동 뭐 이런 곳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빌라가 되게 많은 지역. 네, 되게 많은 지역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만든 지역들. 네네. 화곡동이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후반 막 그때 빌라촌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4, 50년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신축 빌라를 또 짓고 있는 네. 곳들. 네, 그렇죠. 예, 이제 이러면서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그 주변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를 네. 조금 더 올려놓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정말 딱 좋은 동네라는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정말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신축에서 일어납니다. 네. 신축에서 일어나는 거지. 한 2년, 4년 돼가지고 거래가 좀 돼서 막 실거래도 찍히고 하는 것들은 잘 안 해요. 어렵고. 근데 그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신축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단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곡동 보면 네. 이제 화곡동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까치산역 주변, 까치산역. 예, 그쪽 주변이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쪽에 가면 뭐 500개 가지고 있는 분. 막 예, 이런 제 분. 후배 300개 예전에 가지고 후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네. 아는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였었어요. 네. 그 친구가 갔다가 눈이 확 돌아서 온 거예요. 왜요? 확 돌아서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곡동에 있는 빌라들을 다 돌아다니 봤는데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축 빌라를 본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오래돼서 정확한 건 맞는지 네. 모르겠는데 얼마야. 근데 조금만 보태면 돼. 네. 그랬더니 이 신축 빌라 지으신 사장님이 어여삐 여겨 너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자 지원, 네. 뭐 에어컨 설치. 네, 뭐 이런 거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얘는 인테리어에 넘어간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집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나 뭐 거의 비슷하게 지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축 빌라가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고하게 되면 가격은 좀 빌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몇 푼만 더 주면 된다. 그다음에 좀 지원해 줄게.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거에 그냥 확 넘어가니까 그리고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을 거고. 네,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 그 가격이 원래 이 동네 가격이 아니었어. 네. 여기에 당하는 거죠. 아, 거기다 매매가보다 더 높게 아예 그냥 네. 전세를 맞춰버려 버리니까 네. 다음번에 그 전세 세입자 가격을 못 구해서 음. 뭐 돈을 못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보증보험 들어놓으면 돼야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보다 더 비싸게 맞춰놓고 명의 넘겨가지고 파산 신청 막 네. 이 코스로 거의 막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많이들. 코스까지 가시고 뭐 네. 배째라 그래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집주인을 만나봤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못 만나죠. 네, 만나지도 못하고 네. 뭐 아니면 만나 하더라도 뭐 배째라 나 이제 네. 파산 신청할 거다 이래버리니까 네. 아, 참 그래서 이게 그 깡통 전세를 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전세 사기 부분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네. 부분은 모르면 당하는 거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이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네.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네. 그거 가입들을 우선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네에 구축 빌라 가격하고 전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 그다음에 신축 그 가격들을 좀 비교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보통 당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그 동네 부동산에 오래됐던 부동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작전하는 부동산에 또 가가지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뒤에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놓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당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축을 안 가고 뭐 이게 2년이나 4년 된데 가면은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초기 분양과 첫 입주에 대해서 어떤 그 수수료라고 할까? 네. 뭐 이런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욕심부려서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구축들은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한데 가능한 한 그냥 월세로 가는 게 제일 속 편한 거 아닌가? 차라리 네. 그럴 바에는 네. 월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런 거예요. 네. 몇 푼만 더 얹으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그게 있잖아요. 전세 쪽 또 이 정도 금액대 전세면 또 이렇게 저리로 또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또 그 혜택 받고 뭐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데 전세로 가고 이러실 거면은 좀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면은 당하지 않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상대를 안 해주실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고르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쪽은 이 뭐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가 상관없고 사실은 거의 작정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이건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월세로 간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 봤었던 시장 분위기 이런 네.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신문 기사를 좀 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좋지 않다, 저래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깡통 전세 월세 갈아타기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반기 거래 비중 50% 돌파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는 이 내용이 나온 걸 가지고 이 다음 현상이 무엇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다음이 뭔가요, 그러면? 일단 월세 갈아타기가 급증한다는 얘기가 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알고 계신 8월 전세 대란. 네. 이 8월 전세 대란을 막는데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세 갈아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8월 전세 대란을 막은 거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갈 사람들 여기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흔히 말하는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네. 원래 그 물수로의 길이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이 쏟아지니까 옆에 빡 빠져든 것처럼 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월세 갈아타기 수요를 굉장히 크게 늘렸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월세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그 투자자들도 지금 조금씩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 어떤 의미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월세 가격이 오른다. 근데 나는 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신문 기사를 봤잖아요. 네. 신문 기사를 딱 본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오르지도 않고 있고 뭐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도 오르는 게 없고 지방도 그렇고 근데 월세를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빌라나 뭐 이런 거. 빌라, 그다음에 소형 오피스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형 오피스텔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똑같은 생각해 보니까 오피스텔도 소형이 안 올랐지 중대형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도 안 올랐네. 네. 그런 상황이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오피스텔에 월세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딜까? 네. 강남이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 월세 상승이 지금 강남 오피스텔부터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피스텔 가격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게 만드는 트리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월세 갈아타기라고 하니까 네. 그냥 전세에서 월세 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 네네. 전세 상승분을 낼 바에는 차라리 반전세나
이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해서 네. 월세를 더 내겠다. 네.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부분이 월세로 전환돼서 전세 가격 상승분이 어느 정도 지금 빠져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월세가 이제 그 다음에 월세가 그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기사 하나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전세 대란이 나려면 네. 100개의 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110명이 와가지고 네. 뭐 내가 5억 낼게 6억 낼게 막 서로 전세를 얻으려고 막 해야 되는데 네네. 전세라는 게 전세 대출을 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거 얼마지라고 계산하는데 계산기 두드릴 때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전세 갔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 월세로 가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월세 갔다는 또 거죠. 계산해 보니까 월세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월세가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 아직은 주인들이 그 금리 인상분만큼 다 올리진 네, 않았으니까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올려더라도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싸네. 그러니까 날 자꾸 수 옆으로 있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이 하나의 그 던졌던 돌이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이 월세의 전환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좀 자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월세 부분도 네. 결국에 주인들이 월세를 내놓은 거를 전세 갈 분들이 월세를 계약하니까 네. 그 월세 물건들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근데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월세를 또 그 더 내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월세가 어느 순간 넘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들어가는 이자분과 네. 월세 부분을 비교하면서 비교했을 때 다시 전세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집에 거주하는데 비용이 얼마냐를 네. 계산을 해보면서 다들 하잖아요. 다들 자기의 이득을 그렇죠. 생각하기 자신의 때문에. 이익이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월세가 더 안전하고 더 쌀 것 같다. 네. 금리가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세를 살면 최소 2년은 고정금리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년까지도 어쨌든 5%밖에 안 올라가니까 4년간 고정금리로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 해서 가는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도 맞는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 거고 네. 금리가 그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2년의 고정값은 훨씬 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좀 안 올랐고 네. 그럼 전세가 안 오르면 현실적으로 매매가가 오르기도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대출 규제가 많은데 네. 결국 전세 끼고 사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분만큼 월세가 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네. 그게 전세로 넘어오고 그럼 전세도 다시 좀 올라가고 그게 또 매매를 또 자극하고 이런 분위기로 갈 확률도 있는데 네. 그건 당장은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네.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네. 2007년 8년에도 살짝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2007년 8년에도 그때 기사를 금리만 찾아보면 올라갈 때. 네, 금리 올라갈 때,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요때 사이에 네.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일이 이제 전세 시장은 끝나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건가? 그때도.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는 처음 겪는 월세 시장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고요. 아. 그리고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좀 넘어가다가 나 이렇게 월세 비싸게 못 내. 이렇게 되면서 다시 전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전세에는 진짜 생돈 자기 돈 넣어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의 다 자기 돈이었죠. 근데 아니 아빠 돈, 엄마 돈. 그러다 보니까 하긴 그렇죠. 뭐 네. 결혼하면서 뭐 얼마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금리랑은 상관없이 네. 그냥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금리 영향을 받다 보니 네. 야, 이 금리면 차라리 월세 간다. 그 분위기로 좀 갔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도 좀 멈추고 뭐 월세 수요도 어느 정도 좀 그 월세 물량도 좀 줄어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다시 시장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을 네, 바뀔 수도 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월세 쪽을 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쪽에 또 관심 갖는 사람이 좀 늘어서 네. 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결국에 월세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또 거기에 수익률이 또 높아진다는 거니까. 네. 또 공급자들이 또 찾아서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금액대들이 좀 낮아가지고 뭐 취득세에서 뭐 중과 안 되는 뭐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하니까 그런 쪽을 또 파고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댓글들을 좀 보면은 뭐
그 2007년, 2008년에도 전세 사라질 거라는 얘기 많았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원흉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전 개인적으로는 네. 전세자금 대출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솔직히 제가 그 2010년도에서 2013년도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전 장에는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으니까 네. 전세가 비율이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정도가 되면 매매로 전환했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네. 70%, 80%, 90%가 되면서 이게 뭐야? 이런 경우를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세자금 대출을 펑펑 해주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안 좋은 부침치당이니까 갑자기 전세가율이 8, 90%까지 올라오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 옛날에 투자 초기 때 할머니 임차인이 들어오시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또 뭐 저소득층이라고 또 엄청 싸게 전세를 대출을 막 해주고 네. 뭐 8,500 뭐 이런 정도는 웬만하면 뭐 엄청 저리로 막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반지하에 사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 오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나라에서 뭐 해줬어.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주거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건 맞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막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냥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는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던 것이 네. 매매가를 올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야 되고 네. 전세 자금 대출만 없애면 집값 잡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되게 부분에- 황당한 생각이죠. 왜요?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 연장도 안 해주거나 새로 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의 몸에 그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네. 그거 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냥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는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져버린다고요. 되면은 당연히 전세 자금 대출을 막으면 네, 전세를 못 맞춰 줄 테니까. 네. 그러면 뭐 반전세로 가든지 뭐 어떻게든 막 옮기겠지만 그러면은 주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당연히 이 정도 돈은 깔고 가는 거니까 했는데 갑자기 2억 3억 빼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못 빼주고 막 경매 당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 시장이 완전 붕괴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투매가 발생되면은 그건 무조건 그건 붕괴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붕괴 현상을 만들 것을 과연 정부가 할까? 절대 못한다. 그거를 바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 공산주의 쪽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쪽에서는 그 쉽사리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비싸지지 않고 많이 이렇게 커지지 않게 잘 네. 관리해야 되는 거지 커진 거를 줄이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도 많지만 네. 원상복구를 할 때 또 다른 또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용으로 갈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안 올라가거나 네. 거의 보합이나 살짝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천천히 맞춰가는 네네. 그거를 정부가 노리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쉬우지 못한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결론은 잘해야 된다. 잘해서 이걸 가능하면 안 오르게 하고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게. 저도 요즘 같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옛날에 뭐 부동산 투자할 때 뭐 1년에 뭐 5% 오르면 뭐 잘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 1년에 10% 막 15%도 올랐던 시절이니까 네네. 이게 사실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전세 자금 대출도 어찌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가 막 급등하니까 해준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무조건 없앤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못 없앨 것 같고요. 못 없앤다. 예, 그리고 없애기보다는 뭔가 조율을 하는 쪽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지. 이걸 갖다 뭐 없앤다라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전세 자금 대출의 그 뭐 LTV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걸 좀
조금씩은 좀 낮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차라리 있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겠죠. 네, 지금처럼 뭐 80%까지 해주는 거를 뭐 70%, 60%, 50% 조금씩 좀 낮추긴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사실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 대출이 된다는 거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신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과도하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약간 그런 부분을 노리고 그 경제 활성화 또는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했었던 것도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이제 네. 뭐 세금부터 뭐 고용부터 뭐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 경제라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금 처음이고 사실 네. 거의 오시고 한 15분, 20분 만에 바로 지금 스타트를 들어간 거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조금 뭐 좀 어설프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소리도 네. 좀 문제도 있었던 것도 같고 네. 다 인정합니다. 다만 좀 이제 부령님과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좀 매끄럽게 될 것 같고. 네, 이제 점점 합을 맞춰가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부령님이 저보다 훨씬 뭐 투자도 오래 하셨고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부익남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다양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브런치라고 우선 정했는데 네. 뭐 저 아까 오다가 뭐 부부의 세계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뭐 부룡 부익남 해가지고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부부의 세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 브런치 말고 더 좋은 이름이 혹시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봐서 만약에 뽑히거나 하면은 좀 소정의 상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